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만약 영상의 내용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이죠. 퓨처 셀프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책의 두 번째 챕터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여러분은 오늘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아니면 퇴근하시는 길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자가용을 이용해 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도보로 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씻고 저녁을 드셨을 거고요. 그러고는 TV를 본다던가 핸드폰을 본다던가 독서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한 잔 마신다거나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입이 심심해 간식을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저자는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우연히 건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 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품은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무언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바꾼 것이다.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머스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여러분은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통화를 한다던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새 차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고 등등 대부분의 행동들이 의식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무의식적인 행동들도 차선을 변경하겠다, 정지하겠다, 출발하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항상 회사에 지각을 하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걸어서 회사에 가는 것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의도적으로 더 발전된 행동을 해야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하다못해 나의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자를 쓰는 행동에도 목표가 있다. 다는 아니어도 많은 목표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된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지능적이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의도와 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2.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사람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뉴스에서 모 연예인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과연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는 20여 년간 미래의 나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테드에서도 강연을 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10년 전을 생각해보라. 현재 당신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삶이 어땠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10년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고 합니다. 관심사가 다르다. 관점, 가치관, 환경이 바뀌었다. 집중하는 일과 목표가 바뀌었다. 10년 전에는 중요했던 일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길버트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본인이 10년 전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10년 후에는 자신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지금의 자기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며 지금의 모습이 진정한 나이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데니얼 길버트는 이러한 현상을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오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미래의 나는 현재와 다른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다. 미래의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미래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다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배웠고 경험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관점이 효과적으로 사는 데 중요하다. 당신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얼마나 설레고 자유를 주는 말인가. 미래의 당신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버리고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피하게 된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든다.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상황은 바뀔 것이며 특정한 변화나 결과를 얻는 데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현재의 나와 지금의 상황을 일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주일 후 나는 상황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 밥 프록터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온다. 저자는 이 주제의 마지막을 이러한 이야기로 장식합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당신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진다. 이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의 나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랑을 키워라.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전설을 알고 계신가요? 한 마을에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퍼졌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하죠. 마을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쥐떼를 마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피리를 불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유인해내어 아이들을 언덕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전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인데요. 이를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도 이야기하죠.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대가를 언제, 얼마나 치르느냐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며 미래의 나에게 빌려 쓰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그런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를 빨리 시작할수록 미래의 나는 높은 복리를 받는다. 작은 행동이 모여서 좋게든 나쁘게든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 또 한 권을 읽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권을 읽게 된다. 그러면 지식과 통찰력이 점점 쌓여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결과를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책 한 권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로 나아갈지, 희망차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지. 단지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의 선택일 뿐이죠. 하던가 하지 않던가.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커다란 스노우볼을 만들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미래의 내가 웃을지 울고 있을지 결정될 뿐입니다. 이전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작고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는 나무가 되지 말고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딱정벌레가 되자고요. 작고 사소한 미래의 나에게 하는 투자를 반복함으로써 미래의 나는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합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4. 미래의 나를 생성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에서는 신기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려가 직선으로만 걸어라 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숲속에는 길도 표지판도 없었죠. 실험이 끝난 뒤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으로만 걸었다며 자신을 했는데 GPS 데이터를 분석하니 그들은 지름 20m의 원을 그리며 걸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은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저자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을수록 더 수월하게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톰 시버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대 4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인데요. 20년에 이르는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 동안 해마다 본인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피칭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생활 패턴까지 모두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한 목표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무엇을 먹고 언제 잠을 자고 깨어있을 땐 무엇을 할지를 모두 완벽한 피칭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아껴야 하므로 개를 쓰다듬을 때나 난로에 장작을 넣는 일상적인 행동조차 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비시즌인 겨울에는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하기에 초콜릿 쿠키 대신 코티지 치즈를 먹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고집스럽고 우직하게 실행했던 그는 미래의 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덕분에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5.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조시 웨이치킨이라는 6세 소년은 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체스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체스에 빠졌습니다. 7세부터 정식으로 체스를 배우기 시작한 그 소년은 15세에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고 16세에는 인터내셔널 마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16세의 나이에 체스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러나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조씨는 인기를 얻은 만큼 우승에 대한 압박감도 커지며 체스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명상과 철학, 태극권을 배웠는데요. 조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태극권의 타이지 푸시핸드 종목에서 월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주짓수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체스, 태극권, 주짓수 등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는 항상 세계 최고가 되었던 그는 본인의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여 수도 없이 실패한다. 이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입니다. 저자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습관은 자동조절 장치로 작동한다. 반대로 의도적인 연습에는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목표를 향해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에 기꺼이 투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춰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자기계발 책들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구절을 보면서 단순하게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것처럼 쓸 때 쓰면서 살라는 이야기인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처럼 겉모습도 좀 꾸미고 남들 앞에서도 있는 척 살아야 한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자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수준에서 행동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들의 소비 수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그 수준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 수준을 맞추려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미래의 나를 위해 기꺼이 실패할 준비가 되셨나요?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것? 투자를 잘해서 순자산 100억 원을 만드는 것? 그렇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던 기업에 취직하고 장사로 원하던 만큼 돈을 벌고 순자산이 100억 원이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성공의 요소를 항상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찾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외적인 요소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더를 반복하다 보니 결국 만족을 모르고 애초에 원하던 것보다 초과 달성을 하더라도 금세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욕심만 계속 자라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요즘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이루려는 경제적인 풍요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궁극적인 인생 목표인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 어떠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말이죠. 정말 소름 끼치게도 몇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저의 이러한 고민에 대답해 주기라도 하듯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진실은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 주제는 조금 예민한 주제인데요. 바로 신이나 종교에 관한 주제입니다. 물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자신의 종교관에 맞게, 또는 종교가 없다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지라 저의 종교 관점에 맞게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유일한 존재이며 무소불위의 능력을 지녔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상과 벌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중심인데 정말 단순하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모두 다 지옥에 간 걸까? 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1차원적인 물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러한 물음에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저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 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생각.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 저자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신과 인간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이 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가장 공감되는 견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태초에 신 안에 존재했으며 지구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주며 인생은 학교이자 시뮬레이션으로서 인생에서 인간은 경험을 축적하여 발전하며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는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고 합니다. 작가 셰리 카터 스콧은 이 견해를 바탕으로 인생의 10가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1. 육체를 받을 것이다. 2.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공식적인 학교의 전 과정에 등록된다. 3. 이 학교에서 실수란 없다. 교훈만 있을 뿐이다. 4. 교훈은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 교훈을 얻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6.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7. 다른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특성이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8.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다. 9. 인생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신이 해야 할 일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다. 10. 당신은 태어난 순간 이 모든 규칙을 잊게 될 것이다. 세스 매트리얼에서 세스는 인간이 여러 생애를 거치며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생애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영은 인생을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아내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천사 후보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또는 여러분의 신이 천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신의 능력도 일정 부분 부여하여 세상에 보냈으며 이 세상은 그야말로 교육과 교훈을 얻는 하나의 훈련소라는 저만의 엉뚱한 개념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교훈을 얻고 창조주인 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깨우친 인간만이 결국 천사로 발탁되며 그러한 자질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질을 갖출 때까지 다시 세상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순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종교관에 입각해 인생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어떻게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와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신의 자녀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병아리가 자라서 소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은가? 그처럼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우리는 점점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신을 닮아가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